음악과 함께 시작 유럽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법과 원칙, 그리고 흔들림 없는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어린 딸이 희귀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평생 외면하고 불신했던 나라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공유와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연방법무부 건물의 가장 높은 층. 하이케 밀러 박사의 사무실은 유럽 전역의 법률적 문제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유럽연합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녀의 날카로운 법리 해석을 주목했고 독일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그녀의 자문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법은 감정이 배제된 가장 완벽하고 이성적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이케는 법정이 아닌 병실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리가 아닌 모성애로 법전이 아닌 딸의 작은 손을 붙잡고 벌이는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한국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11살 딸 엠마가 베를린 대학병원 차가운 침대 위에서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링거 바늘이 꽂힌 가느다란 팔.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진단 아래 아이의 시간은 지난 3년간 병실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이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동남아시아로 법률 자문 출장을 갔던 사랑하는 남편 토마스를 의료사고로 잃었던 끔찍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받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던 남편. 당시 수술팀에 한국에서 온 연수의사가 있었다는 불확실한 소문은 그녀의 마음에 아시아 의료 시스템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과 편견을 심어놓았습니다. 엠마, 여기 베를린 사리테 의과대학은 유럽 최고의 의료기관이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이 내 곁에 있어. 여기가 가장 안전해. 하이케는 애써 침착하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딸을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내면은 것엔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주치의인 하인츠 교수가 그녀를 호출했습니다. 30년간 소아 혈액 종양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밀러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엠마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치료법이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엠마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곳, BTS와 블랙핑크가 있는 그곳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보세요. 저 한국말도 배웠잖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말하는 아이의 모습에 하이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이성과 논리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딸의 간절한 소원과 독일 최고의 의료진마저 포기하려는 현실 앞에서 그녀의 모든 원칙은 힘을 잃었습니다. 새벽 5시, 하이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어, 엠마. 우리 한국에 가자. 엄마가 모든 걸 준비할게. 한국행을 준비하며 하이케는 놀라운 사실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세브란스 병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국제적 수준의 의료기관이었고 특히 소아 혈액 종양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묵은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엠마가 갑자기 극심한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공항 로비 한복판에 쓰러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독일어와 영어를 섞어 절규하는 하이케의 눈에 비친 것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뿐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었어.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나온 지 채 3분도 되지 않아 전문 응급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We've got this situation under control. 에브리싱 윌 비 파인 구조대원은 완벽한 영어로 하이케를 안심시키며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엠마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맥박, 혈압 측정까지. 그 모든 과정은 독일의 응급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빨라 보이는 전문성이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 내부는 움직이는 응급실이라 불릴 만큼 최첨단 의료 장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VIP 응급실로 직접 이송하겠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입니다. 언제 병원에 연락을 한 걸까? 의아해할 틈도 없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독일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응급처리 시스템의 하이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엠마의 담당이로 배정된 박지원 교수는 침착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창한 독일어까지 구사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하이케는 비로소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하이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엠마는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 아닙니다. 자가 면역 조절 장애입니다. 지난 3년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치료를 해온 겁니다. 그럴 리가요. 베를린 사리테 병원에서 3년간 수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병원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하이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 교수는 조용히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의 병원은 15년 전 미국에서 개발된 진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과 공동 개발한 자체 AI 진단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최신 알고리즘과 방대한 아시아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훨씬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죠. 화면에 나타난 3차원 분자 영상과 유전자 분석 데이터는 하이케가 독일에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백질 구조 하나하나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진단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시작된 지 단 일주일. 엠마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혼자서 화장실까지 걸어갔어요. 지난 1년간 휠체어에만 의지했던 아이가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서 몇 걸음 옮기는 모습을 본 하이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식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닥쳤습니다. 독일에서 급파된 하인츠 교수의 의료팀이었습니다. 하이케, 이제 안심해. 우리가 왔어.
한국의 치료법은 검증되지 않은 임시방편일 뿐이야. 유럽의학회가 공인한 표준 프로토콜을 따라야 해. 독일 의료팀은 즉시 자신들이 가져온 약물로 기존의 치료를 재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약물을 투여받은 엠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간 수치가 치솟았고 아이는 의식마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독일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박 교수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치료법이 국제 표준입니다. 독일 의사가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 순간 박 교수의 한마디가 하이케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표준보다, 국적이나 권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평생을 원칙과 기준, 권위를 중시하며 살아온 법조인으로서 그녀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독일 약물을 중단하고 한국식 치료를 재개하자 엠마의 상태는 거짓말처럼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하이케는 동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를 찾아가 깊이 사과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편견과 고집이 제 딸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박 교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할 때 국적이나 인종,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도움이 필요한 아픈 사람만 볼 뿐입니다. 그의 말에서 하이케는 단순한 의술을 넘어선 깊은 인본주의 철학을 느꼈습니다. 엠마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모녀는 서울에서의 삶을 조금씩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마주한 한국은 하이케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탄 엠마를 위해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들,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집에서 끓여왔다며 미역국을 건네주는 간호사,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엠마의 이름을 기억하고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청소 아주머니까지. 독일의 시스템이 보여주는 이성적인 친절함과는 다른 그 무언가. 한국인들이 정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도를 넘어선 마음, 효율성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하는 따뜻한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 하이케는 20년 만에 첼로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딸이 가장 좋아하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깊고 풍성한 선율이 병동 전체를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엠마가 휠체어에서 아주 천천히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첼로 연주에 맞춰 마치 춤을 추듯 몸을 부드럽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춤출 수 있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났어요.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흔드는 딸의 모습에 하이케는 연주를 멈추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병동의 모든 사람들, 다른 아이들과 그 가족들, 의사와 간호사, 복도를 지나가던 청소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병동 전체가 따뜻한 환호와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교수는 감동으로 젖은 눈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의 회복 속도라면 수술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약물 치료와 재활만으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우리 엠마가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요. 하이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마치 자신의 가족 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엠마는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힘껏 뛰어다녔고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동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어린 환자들은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고 간호사는 손수 만든 한복 인형을, 경비 아저씨는 작은 태극기 배지를, 청소 아주머니는 서툰 글씨로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우리 예쁜 엠마,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렴. 할머니가 매일 기도할게 편지를 읽어주는 박 교수의 목소리에 엠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른 이들이 나누는 진심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6개월 후, 하이켄은 유럽의회 연설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국의 의료기술과 철학은 우리 유럽이 겸허하게 배워야 할 소중한 교과서입니다. 그들은 최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들의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같은 시간 엠마 역시 독일 청소년 국제포럼에서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인간애와 희망을 배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국경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 어머니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은 단순히 뛰어난 의료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넘어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 사람이 먼저라는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